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6월 21일 날 시행된 전산회계 1급 제90회 이론 문제 중에서 원가 회계 부분과 부가가치세 부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콕콕정 교수 전산회계 1급 핵심 체크 앤드 빈출 120문제라는 조그만한 요약집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대략 한 40페이지 정도, 한 20장 정도 되고요. 앞쪽에 한 4장 정도는 자주 나온 내용들을 요약을 해놨고요. 중간에 잘 나오는 객관식 문제와 입력하는 일반 전표랑 매일 배치 전표 같은 것들 120문제를 집어넣어놨고, 맨 뒤에는 잘 나오는 개정 과목을 요약 정리해놓은 조그마한 책자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지금 이 영상 아래쪽에 보이시는 그 네이버 카페 쪽에 가셔서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볼 수 있으시고요. 만약에 원본 이 책자가 필요한 분들은 이 영상 아래쪽에 네이버 폼 클릭하셔가지고 간단히 주소만 입력해 주시면 제가 일반 우편물로 무료로 이 책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원가회계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원가회계 문제는 이렇습니다. 회사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자, 당의 제조간접비 차이는, 배부 차이는 10,000원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거다? 과대 배부가 되었다. 당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40,000원이다.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2,000시간일 경우에 예정 배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논리만 잘 알면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실제 발생액이 얼마입니까? 실제 발생액이 나와 있는 것처럼 40,000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과대 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배부가 얼마가 된 겁니까? 과대 배부가 된 거죠. 얼마가? 10,000원이. 그럼 여러분 총 배부액이 얼마일까요? 자, 실제는 40,000원인데 더 배부한 게 10,000원이니까 총 배부된 금액이 50,000원이 되는 거죠. 이 말이 의미는 원래는 40,000원 발생했는데 10,000원을 더 배부해가지고 배부된 금액이 50,000원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배부액은 어떻게 계산했느냐? 자, 노무 시간에다가 곱하기 배부율을 한 거죠. 그래서 얼마가 나온 겁니까? 이 배부액이 나오는 거죠. 총 배부액이. 따라서 얘를 말을 바꾸면 노무 시간 2,000시간이라는 거예요. 2,000시간이었는데 얘는 모르겠고, 자, 이게 얼마가 된 겁니까? 50,000원이 된 거죠. 따라서 넘겨서 풀어보면 여러분 이 네모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50,000원 나누기 2,000원이니까, 자, 50,000원 나누기 2,000시간이 되는 거니까 얘는 25가 나오겠죠. 얘는 시간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주는 나오지 않지만 가끔씩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논리만 이해하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실제 40,000원 밖에 발생 안 했어요. 근데 미리 배부하는 과정에서 10,000원 더 배부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얼마가 실제로 총 배부가 된 겁니까? 50,000원이 배부가 된 거죠. 그런데 노무 시간 나와 있잖아요. 2,000시간 일한 거죠. 그래서 50,000원 배부를 한 거죠. 자, 시간당 얼마 배부했을까요? 풀어보면 시간당 25원을 배부하도록 미리 정해놨다는 거죠. 여러분, 요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은요, 배부에 대한,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원가회계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는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죠.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고요.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 배부가 핵심일까요? 완성품 환산량이 핵심일까요?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이 중요한 거고, 개별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 배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바뀐 겁니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두 번째, 건설업은 여러분 건물 하나 짓는 거기 때문에 개별원가 계산이고요. 식품 제조업은 계속 컨베이어 벨트에서 지나가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종합원가 계산이거든요. 바뀐 겁니다. 틀린 말이에요. 자,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 원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정별로 원가 집계를 하고 완성품 환산량으로 계산하게 돼 있죠.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 지시서를 다 만들어서 작업별을 집계를 합니다. 따라서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이 중요한 거고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이 중요한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죠? 4번 확인해 볼게요.
종합원가 계산은 정확한 원가 계산이 될까요? 개별원가 계산이 정확한 원가 계산이 될까요? 다시 말하지만 종합원가 계산은 뭉뚱그려 계산한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독특한 걸로 나누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개별원가 계산은 재료비도 직접 집계를 하고요. 노무비도 집계를 하고 상당히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정확한 원가 계산은 개별원가 계산이고요. 경제적이고 편리한 건 종합원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얘도 틀린 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형 꼭 익히셔야 됩니다. 자, 다음번 1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공인중개사 수험서 구입비 5만 원. 자, 무슨 중개사? 공인중개사 5만 원입니다. 어떤 원가를 의미하는 것이냐? 라고 묻고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위해서 관련 수험서 5만 원에 구입을 해서 공부를 하다가 진로를 세무회계 분야로 전환하면서 이제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수험서 4만 원에 새로 구입을 한 겁니다. 이제 이분은 무슨 공부하는 겁니까? 전산세무를 공부하기 때문에 기존의 공인중개사 교재는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버려버려야죠. 따라서 이 교재 샀던 5만 원은 옛날에 써버린 돈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돈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옛날에 써버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돈, 버려진 돈, 가라앉은 돈, 자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매몰원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원가의 종류 중에 하나 나오는 매매원가, 뭐 기회원가 이런 용어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원가회계 문제 자 풀었죠? 자,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원가회계 부분 문제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아주 잘 나오는 문제인 거예요.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 직접 재료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초 원가라고 부르죠. 따라서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의 한 부분이 맞습니다. 자, 매몰원가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다. 좀 전 공부했던 것처럼 공인중개사 공부하려고 책을 샀다가 얘 버리고 전산세무회계 책을 새로 사면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하려고 샀던 그 책값은 끝나버린 거죠. 이렇게 매몰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미 쓴 돈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고정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한 원가를 말한다. 여러분 이 조업도라는 거는 작업량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무실 월세를, 공장 월세를 냈어요. 물건을 하나도 안 만들어도 월세 내야 되는 거잖아요. 물건 10개 만들어도 월세 내야 되는 거잖아요. 물건 100개 만들어도 월세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업량 변동과 관계없이 총원가 똑같은 금액을 줘야 되는 거다? 맞는 말이죠. 그게 고정원가입니다. 직접 원가란 특정한 원가 집적 대상에 추적할 수 없는 원가다. 여러분 용어에 이제 직접 원가라는 단어가 있고 간접 원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직접 원가는 추적이 가능하고요. 간접 원가는 추적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추적할 수 없는 거는 간접 원가에 대한 말이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문제는 정말로 쉬운 문제인데 자주 나오는 원가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바로 이어서 부가가치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재화를 공급할 때, 용역을 공급할 때 인식을 하는데 그 공급 시기에 대한 특별한 내용입니다. 상품권을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외상대금의 회수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여러분 이거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오는 내용인데요. 상품권은 언제 매출로 인식을 하고 언제 부가가치세 공급 시기로 인식을 합니까? 상품권을 팔 땐가요? 상품권이 회수가 돼서 실제 물건이 팔릴 땐가요? 얘는 상품권의 회수 시점, 말을 바꾸면 실제 물건의 판매 시점입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에 종종 상품권을 팔 때 내지는 외상으로 상품권을 팔았다가 상품권 대금을 회수될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거 아닙니다. 언제가 공급 시기라고요? 실제 상품권이 돌아와서 그 상품권으로 물건이 팔릴 때 그때 공급 시기니까 1번은 틀린 말이죠. 그럼 정답이 1번인가 봐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황스러우시죠? 자, 2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여러분 가게를 폐업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폐업하면 왜 간주 공급안에서 자계사폐에서 폐업시 잠정자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폐업을 했는데 나중에 폐업한 이후에 물건 일부가 팔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국가가 세금을 빨리 거두려면 폐업일자에 세금을 때리는 게 좋겠어요? 부가치세를 폐업한 이후에 얘가 팔릴 때 부가치세를 때리는 게 좋겠어요? 폐업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폐업 날짜에 남은 물건을 싹 다 과세하는 게 맞기 때문에 자, 폐업일 이후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면 자, 폐업일 날을 공급 시기로 과세하는 게 맞습니다. 3번이에요. 반환 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여러분 반환 조건부는 물건 가져갔다가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반품해 버리면 끝이에요. 따라서 반품되면 매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품 못해야 매출인 거죠. 어떻게 해야 반품 못하는 겁니까? 자,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간이 끝나면 반품이 안 되거든요. 그럼 매출을 봐야죠. 공급 시기로 보는 거죠. 무인 판매기, 흔히 말하는 이렇게 동전 놓고 자판기 같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무인 판매기를 이용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치하는 때. 여러분 자판기에서 내가 커피 하나 뽑아 먹으면 언제가 공급 시기일까요? 논리적으로는 내가 커피 먹을 때가 공급 시기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커피를 우리가 언제 마시는지 모르니까 다 무시하고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보는 겁니까? 돈 빼갈 때. 그래서 자판기에 돈 빼갈 때 공급 시기이기 때문에 얘도 맞는 말인 거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요. 무조건 암기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무조건 암기하지 마시고 논리적인 바탕 위에서 공부하시면 훨씬 쉽겠죠? 자, 다음 부가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영세율은 0% 물려서 주로 수출품에 쓰는 거고요. 면세는 이제 아예 의사 같은 분들, 학원 같은 것들, 책 같은 것들의 부가세를 아예 면제하는 거죠.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여러분 따라서 면세업자는 신고 납부 의무가 없지요. 왜? 부가가치세 의무를 아예 면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예 신고 자체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을 바꿔자 하는 경우에는 면세 포기 신고를 해야 된다. 여러분 면세를 하면 부가세 신고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영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말이 0%지 매출세 계산할 때 0%인 것 뿐이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자란 말이에요. 따라서 사업자의 영세율이 되기 위해서는 면세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영세율은 부가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다.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빵이고 매입세액 옛날에 냈던 걸 다 돌려받지 않습니까? 얘는 완전 면세예요. 따라서 여러분 면세라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부분 면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분 같은 이런 의료용 같은 것들은 면세니까 신고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10% 안 내요. 그러나 과거에 부담했던 10% 돌려받을 수 없으니까 이거는 부분적으로 면세가 되는 거거든요. 자,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4번인가 봐요. 자, 왜 틀렸나 볼게요. 면세 제도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부가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거다. 여러분 소비지국 과세 원칙은 면세의 영세예요. 이거는 영세율에 적용되는 거고 이게 수출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내용은 면세가 아니라 영세이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역진성은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동일한 10%를 물기 때문에 돈이 많은 분들은 차 하나 구입하면서 5천만 원대 차 구입할 때 500만 원 부가세를 내야 되거든요. 돈 많은 분들이 5천만 원 구입하면서 500만 원 내는 건 1도 아니지만 돈이 없는 분들은 5천만 원짜리를 구매하면서 500만 원 내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역진성이 있거든요.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의료 영역, 책 같은 거, 학원비 같은 교육 영역, 그다음에 가공한 미가공 식료품 같은 것들은 다 10% 물리지 않는 면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꼭 필요한 것들은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면세가 제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도 다소 어려운 게 사이사이 있긴 하지만 영세율이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거고 이게 소비지국 과세다만 명확히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약간 응용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5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당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급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작성 연원리를 5월 말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는가? 여기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지문의 하나로만 나왔어요. 1, 2, 3, 4번 중에 하나로. 근데 이게 약간 응용된 문제로 나왔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한 달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때 계속 발행을 해야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싹 다 몰아가지고
요 날짜 5월 31일자로 해가지고 한 장을 발행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바로 월합계라고 부르는 거죠. 얘는 언제까지 발행해야 되는 겁니까?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요거 발행을 5월 10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다음 달은 6월이니까 6월 10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계산서는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발행하면 되는 겁니다. 날짜가 나와서 어려워 보이지만 개념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2020년 6월 21일자에 시행했던 전산회계 1급 제90회 이론 문제를 풀이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그 실무 문제 풀이도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